장군님, 그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손을 못 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도시를 지배해온 조직, 정치인도 언론도 심지어 군 고위층도 그들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 군인의 양심이 닿아야 합니다. 특수부대 출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준장 강민지. 그녀는 그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계급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것은 한 군인이 정의를 위해 내린 고독한 결단의 기록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2019년 11월 15일 밤 11시. 강민지 준장의 집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군인에게 밤낮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지 준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장군님,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강민지는 펜을 들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급박한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갔어요. 삼성파요.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았다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삼성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해온 폭력 조직. 고리대금, 성매매, 알선, 마약 밀매까지 손대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가게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장군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장군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성은 계속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습니까? 저도 군인이었어요. 5년 전에 전역했지만 장군님이 여군들의 멘토라고 들었어요. 제발. 강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파가 연루된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암이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강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정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지난 3년간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삼성파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강민지는 펜을 들고 새로운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지수, 오빠 박민수, 삼성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지는 1974년 전라남도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강민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무릎이 다 다른 바지를 입고 젖은 생선들을 정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어머니. 50대였지만 70대처럼 보이는 구부정한 등. 비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날 강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민지야,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1993년 그녀는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해 여생도는 단 12명이었습니다. 사관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남자 생도들의 차가운 시선.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조롱. 육체적으로도 한계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지는 버텼습니다. 아침 구보에서는 항상 선두를 지켰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체력 검정에서는 남자 생도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년 후 그녀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소위로 임관한 후 그녀는 특전사를 지원했습니다. 특수전 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전투부대. 여성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안 됩니다. 인사 담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에 여성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강민지가 물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결국 군은 그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남자들과 똑같은 선발 과정을 거치라고. 탈락하면 조용히 물러나라고. 지옥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40kg 배낭을 메고 50km 행군. 4일 동안 단 3시간만 자면서 진행되는 서바이벌 훈련. 수중 침투 훈련. 고공 낙하 훈련. 100명이 시작해서 2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명 중에 강민지가 있었습니다. 2000년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장교가 됐습니다. 이후 15년은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 그녀는 현장에서 직접 뛰었습니다. 총을 쏘고 적과 맞섰고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2008년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 그녀가 이끄는 팀은 인질로 잡힌 한국 선원 21명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공로로 그녀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2013년 중령, 2017년 대령, 그리고 2019년 그녀는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출신 장성. 언론은 그녀를 여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군은 그녀를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강민지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계급장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것. 정의가 사라진 곳에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밤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에게 새로운 전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삼성파는 1989년에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창립자는 김태성. 당시 26살의 건달이었던 그는 작은 유흥업소 몇 개를 운영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1990년대 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고리 대금업으로 시작해서 성매매, 도박, 마약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폭력과 협박, 그리고 돈. 경찰에게는 돈을 줬습니다. 정치인에게도 돈을 줬습니다. 언론에도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현재 삼성파는 이 도시 최대의 범죄 조직이 됐습니다. 조직원은 300명.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업의 연 매출은 5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강민지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과장 이준호. 그녀의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다. 이준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삼성파에 대해 알아? 강민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는데? 한 시민이 도움을 요청했어. 삼성파에게 끌려간 오빠를 찾아달라고. 이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그거 손대지 마. 우리도 몇 번 시도했지만 증거가 없어.
피해자들은 다들 입을 다물고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어.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기각돼. 왜? 검사들이 발부를 안 해줘.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위에서? 정확히는 모르지. 하지만 삼성파가 이 도시 정치인들한테 정치 자금을 대준다는 소문은 다들 알아. 시의원, 도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강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 서장님도 그들한테 뭔가 약점 잡혔는지 입을 다물고 계셔. 민지야, 나도 답답해. 하지만 이건 경찰 힘으로는 안 돼. 강민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곳, 정의가 사라진 곳.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막아야 할까? 그녀는 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삼성파의 본거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간판도 없고 창문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문신을 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차 안에서 그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적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적은 총을 든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틈을 파고드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박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군님. 박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강민지는 다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강민지는 부대로 돌아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파에 대한 모든 정보, 언론 기사, 경찰 수사 기록, 시민들의 제보.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파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파와 관련된 실종 사건이 23건. 그중 15건은 아직도 미해결. 고리대금 피해자가 수백 명.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이 수십 명. 하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3건.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왜? 증거 불충분. 피해자 진술 번복. 목격자 없음. 강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그녀는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대령 박성훈. 그는 정보 수집의 전문가였습니다. 민지, 삼성파를 왜 조사하는 거야?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민 한 명이 도움을 요청했어. 그거 위험해. 삼성파는 그냥 조폭이 아니야. 그들 뒤에는 뭐가 있는데? 박성훈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이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그들한테 돈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 증거가 있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하지만 다들 알아. 공공연한 비밀이지. 민지, 이거 건드리면 너 혼자 다쳐. 강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왜? 왜 굳이? 내가 군인이니까. 박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거지 민간 범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뭔데? 국민이 국가 아니야? 국민이 고통받는데 군인이 모른 척하는 게 맞아?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지는 다음날 아침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인 중장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준장, 무슨 일인가? 김철수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삼성파라는 조직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김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들어봤네. 왜? 그들이 민간인을 납치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그건 경찰 소관이야. 군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준장, 자네 입장을 생각해. 자네는 이제 장성이야. 함부로 움직이면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군님, 저는 계급장을 위해 군인이 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됐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준장,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양심을 따르고 싶습니다. 양심? 양심으로 군대가 움직이나? 명령으로 움직이지.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강 준장, 내 조언을 듣게. 이거 손대지 말게. 자네 경력에 도움이 안 돼. 어쩌면 끝날 수도 있어.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강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군. 그래, 알았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군이 지원할 수 없어. 자네 혼자 알아서 해야 돼. 무슨 일이 생겨도 군은 책임 안 져. 감사합니다, 장군님. 강민지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고향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어쩐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군인이 된 이유 기억하세요? 그럼 엄마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잖니. 그것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옳은 일을 하라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위험한 일 하려고? 엄마가 뭘 알겠니? 하지만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다만 조심해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난 후 강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강민지는 먼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옛 특전사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전역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전 상사 출신 한재훈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전역 후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위험한 일이야.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형님 일이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죠. 이어서 전 중사 출신 여성대원 김수진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전역 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수진아, 이거 자칫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언니가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면 저도 합니다. 결국 5명이 모였습니다. 한재훈, 김수진, 그리고 전 하사 출신 이동훈, 강철민, 박민호. 강민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삼성파가 납치한 박민수를 찾아내는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는 군인도 경찰도 아니야. 그냥 민간인이야. 법을 어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재훈이 물었습니다. 감시야. 그들을 감시하고 증거를 모아. 그리고 박민수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야.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삼성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성파 본거지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교대로 24시간 감시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이동훈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얼굴 인식 돌려보겠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시의원 아닙니까? 이동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 김성호 시의원이야. 강민지가 확인했습니다. 김성호는 이 지역에서 3선 시의원이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했고 시민단체로부터 청렴상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삼성파 본거지에? 강철민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르겠어. 계속 지켜보자. 1시간 후 김성호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해 보였습니다. 저거 돈 아닙니까?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다음 날 그들은 김성호를 미행했습니다. 그는 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다시 삼성파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진이 초소형 도청 장치를 건물 근처에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이번 달 것입니다. 삼성파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네. 다음 선거 때도 잘 부탁하네. 김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내가 검사한테 말해서 기각시켰네. 걱정 말게. 역시 의원님이십니다. 녹음을 들은 후 팀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치인입니까? 이건 범죄자 아닙니까? 한재훈이 분노했습니다. 진정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증거야. 감정이 아니라. 강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감시해. 그리고 박민수를 찾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삼성파의 다른 거점 3곳을 발견했습니다. 외곽의 폐공장, 산속의 펜션, 항구 근처의 창고. 그리고 마침내 박민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밤 10시 조직원 2명이 폐공장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자. 강민지가 결정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형님. 나 혼자 갈게. 너희는 밖에서 대기해. 안 됩니다. 같이 갑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훈련이 빛을 발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폐공장 2층 작은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강민지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민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강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거의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 씨가 보냈습니다. 구하러 왔어요.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안전합니다. 한재훈이 재빨리 밧줄을 풀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네. 박민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재훈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그들이 건물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차 3대가 공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칼.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얼굴 전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데? 누가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강민지는 박민수를 뒤로 숨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삼성파입니까? 우리를 알아? 그럼 더 쉽네. 알면서 왜 건드린 거야? 그 사람은 납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구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구하러? 여기가 무슨 영화인 줄 알아? 아줌마 당신 죽고 싶어?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 강민지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 장군?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 부하들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먼저 손을 뗀다면 정당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군인이. 네, 장군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남자는 다시 강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만나고 싶다는데? 형님? 우리 두목. 김태성. 강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만나죠. 혼자 와야 합니다. 안 됩니다. 한재훈이 반대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가겠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안전하게 보내주세요. 딜이 성립되네. 좋아. 10분 후 강민지는 검은 벤츠에 태워져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사와 조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30분을 달린 끝에 차는 멈췄습니다. 항구 근처의 호화로운 빌라였습니다. 들어가. 강민지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 외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비싼 그림들. 3층 서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성.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외모였습니다. 앉으시죠, 장군님. 김태성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강민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위스키 드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좋습니다. 장군님, 왜 우리 일에 개입하십니까? 당신들이 민간인을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납치라니요? 그는 우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빚을 받으려 한 것뿐입니다. 폭력을 쓰면서요? 세상에는 폭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장군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이시니까. 강민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군인의 폭력과 당신들의 폭력은 다릅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김태성이 웃었습니다. 이상주의자시군요. 장군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법은 강한 자가 만듭니다. 정의는 이긴 자가 정의합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제가요? 하하, 재미있습니다. 그럼 장군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제가 법 위에 있어서입니다. 당신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김태성은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역 정치인들, 경찰 간부들, 검사들, 심지어 판사들까지. 이 사람들이 저한테 받은 돈 목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의 약점을 모두 쥐고 있습니다. 강민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장군님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제 편입니다. 장군님 혼자서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몇 명의 전역 군인들.
하하, 그들로 뭘 하시겠습니까? 강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성 씨,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매수했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허세는 그만하시죠. 장군님,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십시오. 안 그러면 장군님도 다칩니다. 군인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협박입니까? 경고입니다. 강민지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장군님. 김태성이 불렀습니다. 저는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여성으로 장군까지 오르신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장군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강민지는 대답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강민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박민수는?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지수 씨도 함께 갔고요. 다행이다. 강민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재훈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 해. 하지만 경찰이 묵살하면요? 그럼 언론에 제보하는 거야. 언론도 믿을 수 있을까요? 강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태성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그의 손아귀에 있을지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 날 강민지는 지역 일간지 기자를 만났습니다. 탐사보도팀 기자 송지훈. 40대 초반의 그는 부패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장군님, 이게 정말입니까? 송지훈은 자료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수집한 증거입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인데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삼성파를 건드리면 위험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기자님, 이 기사를 써주세요. 송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삼성파 관련 기사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막았습니다.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그럼 이번에도 막히겠네요? 아마도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뭡니까? 온라인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다. 신문사 이름을 빼고요. 그럼 상부에서도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받겠죠. 하지만 저도 기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입니다. 강민지는 송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후 송지훈의 블로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삼성파 30년간의 범죄 전모 공개. 기사에는 강민지 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피해자 증언.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를 통해 공유됐고 다른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삼성파를 즉각 수사하라. 부패 정치인을 밝혀내라. 강민지 장군을 지지한다. 하지만 김태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온 지 이틀 후 강민지에게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군 감찰실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민지 준장에 대한 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강민지가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도청과 무단 침입을 했다는 것. 이건 누가 고발한 겁니까? 강민지가 감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익명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준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계급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강민지는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감찰실로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팀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지 준장 직위 해제. 추가 조사 진행까지 대기 명령. 강민지는 계급장을 빼야 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군인의 신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팀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한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이건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했어요? 그럼 왜 하신 겁니까?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강민지는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한 척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군 생활. 그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지야, 뉴스 봤다. 괜찮니? 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를 몇 년을 키웠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강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다. 너는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군인도 아니게 됐고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고. 민지야, 내가 지금 잃은 건 계급장이야. 하지만 내가 지킨 건 양심이야. 어느 게 더 중요하니? 강민지는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가르친 거 기억하니? 옳은 일은 언제나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너는 그걸 했어. 엄마는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강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계급장이 없어도 저는 여전히 강민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팀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 법을 어기면 안 돼. 하지만 증거는 계속 모아야 해. 알겠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삼성파 조직원들을 소환했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파 수사 종결. 혐의 없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민지는 좌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모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형님,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한 겁니다. 이동훈이 분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어떻게요? 김태성의 비리 장부. 그게 있어야 해. 강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형님. 팀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게다가 불법 침입입니다. 형님은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니, 너희는 가족이 있잖아. 나는 혼자야. 강민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지는 김태성의 빌라에 침투했습니다. 밤 2시. 경비는 2명뿐이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은 그녀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담을 넘고 창문을 열고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서재. 그곳에 장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였습니다. 강민지는 팀에서 미리 준비한 해킹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책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금고. 하지만 그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장군님? 김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조직원 5명이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당연하죠. 장군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장군님은 포기를 모르시니까. 그 금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궁금하십니까? 보여드릴까요? 김태성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 여러 권과 USB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장군님이 찾으시던 겁니다. 30년간의 거래 내역, 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왜 보여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장군님은 이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조직원들이 강민지를 포위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조용히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김태성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불법 침입자가 저항하다가 다치는 거죠. 강민지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직원 5명.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성광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빛과 함께 엄청난 소음이 터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한재웅과 팀원들이 창문을 통해 진입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금고를 확보해. 김수진이 재빠르게 금고의 자료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 자식들이. 김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조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출신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한재우는 조직원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강철민과 박민호도 나머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가자. 강민지가 외쳤습니다. 팀원들은 자료를 들고 빠져나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쫓아와. 김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조직원들이 차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빨리. 이동훈이 운전하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3대의 차가 따라왔습니다. 형님, 저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경찰서로 가. 사람 많은 곳으로. 차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들이 따라붙습니다.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강민지의 차가 흔들렸습니다. 정신 차려. 계속 가. 또 한 번 충격.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동훈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이다. 팀원들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지는 달랐습니다. 경찰차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놀랍게도 김태성 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경찰관이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삼성파의 비리 증거를. 강민지가 외쳤습니다. 불법 침입과 절도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법을 지켜야 할 경찰 아닙니까? 하지만 경찰관은 총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준호 형사과장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과장님, 이들은 불법 침입을. 닥쳐.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범죄자 편이야? 경찰관이 당황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상부에서. 상부고 뭐고 나는 경찰이야.
범죄자를 잡는 게 내 일이지 보호하는 게 아니야. 이준호는 강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준호야. 고마워. 증거 확보했어? 응.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 내 목 걸고. 그날 강민지 팀은 이준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준호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성이 30년간 뇌물을 준 사람들의 명단. 시의원 12명, 도의원 5명, 국회의원 2명, 경찰 간부 8명, 검사 4명, 판사 3명. 총액은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송지훈 기자가 말했습니다. 강민지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기자님, 이걸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전국적인 특종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엄청날 겁니다. 각오는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겠습니다. 송지훈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로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앙일간지에 제보했습니다. 삼성파 비리 전모 공개, 정치인 - 경찰 - 검찰 유착 드러나. 기사는 일면 톱으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촛불을 들었습니다. 삼성파 해체하라. 부패 정치인 처벌하라. 강민지 장군을 복권시켜라. 국회에서도 긴급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성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저는 김태성을 모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녹음 파일, 사진. 검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태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날 밤 TV에서 김태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강민지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팀원들도 울었습니다. 한재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형님. 드디어 해냈어요. 하지만 강민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그녀에게 법원 출석 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불법 침입과 절도 혐의. 김태성의 변호인단이 강민지를 고소한 것입니다. 웃기는 일이네요.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한재훈이 붕괴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형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알아. 감옥 갈 수도 있지. 안 됩니다. 형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강민지는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무슨 작별 인사 같잖아요. 저는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다. 형님.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옳았으니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강민지의 불법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을 어기고 타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목적이라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범죄입니다. 강민지의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확보한 증거로 더 큰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긴급 피난에 해당합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김태성의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태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패 정치인들도 줄줄이 처벌받았습니다. 여론은 강민지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강민지를 무죄로. 정의의 여장군을 지지한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2020년 6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민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유죄였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항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의가 범죄자가 되는 세상입니까? 하지만 판사는 침착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강민지는 담담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군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큰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군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강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25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강민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날 강민지의 인터뷰는 전국으로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성의 유죄 판결 이후 삼성파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사업장들이 폐쇄됐습니다. 30년 동안 이 도시를 지배하던 거대한 범죄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침묵했던 사람들, 협박과 폭력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희 가족도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자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살인, 교사, 강간, 인신매매. 김태성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강민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 그녀는 정의를 위한 변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재웅과 팀원들도 함께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뭐 합니까? 피해자들을 돕는 거야. 어떻게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몰카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안 움직여요.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제 남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강민지와 팀원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1년 후 그녀는 박지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군님,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시죠? 박지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저희 오빠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게도 다시 열었고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수 씨가 용기 내준 덕분이에요. 언니, 제가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민지는 박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해요. 그날부터 박지수도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5년. 재단은 전국 15개 지부로 확대됐습니다. 직원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도운 피해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강민지는 여전히 현장을 뛰었습니다. 50대가 됐지만 그녀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국회에 초청됐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민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강민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5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더 많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 강민지가 싸워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군인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굽히지 않는 의지를 담은 기록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민지 같은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용기를 낸다면 세상은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